안녕하세요. 네, 창동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가 어느덧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험 보느라 고생한 학생들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 학부모님 여러분들도 우리 학생들 뒷바라지하고 응원하느라 너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미래국어학원에서 우리 창동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국어 가르치고 있는 강승규 선생님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희 늘 하던 대로요. 지난 기말고사 간단하게 분석하고 리뷰해보는 시간, 그리고 이제 우리 어느덧 3학년이네요. 그죠? 네, 3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어떤 식으로 국어 공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적 동향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볼게요. 사실 이러한 등급 컷은 시험이 끝난 당일에 어느 정도 OMR 결산이 나오면서 학교에서 이미 선생님이 오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등급 컷이 이런 식으로 1등급 89.7, 2등급 83.3, 3등급 73.6, 4등급 60.7 이런 식으로 이미 당일에 공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로 따져보면 전반적으로 등급 컷이 하락한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1등급 기준으로는 약 한 문제 정도 차이, 중간고사 때 1등급 컷이 이제 92.7점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2등급은 한 2문제, 3등급은 한 3문제 정도. 그래서 등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등급 컷이 더 저조하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험이 어려워지면 당연하게 발생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위권들이 어려운 시험에 조금 더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아진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때는 너무 쉬웠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이 워낙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다 보니까 상위권과 중상위권이 서로 뒤섞여서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약간의 난이도 상승이 있었죠. 이 난이도 상승 덕분에 결과적으로는 성적 분포가 적정하고 일반적인 수준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방금 저희가 앞서서 살펴본 이 등급 점수 컷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분포에 가까운 점수가 되겠죠. 이 중간고사 때 등급 컷이 사실상 전반적으로 너무 높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적 분포가 적정 수준을 회복하게 되면서 사실 이번 기말고사야말로 누가 더 실력 발휘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진검승부가 펼쳐진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실제로 제가 자료에는 적지는 않았지만요. 등급이 역전되는 경우들도 많았어요. 중간고사 때 잘 봤던 친구들이 기말고사 때 삐끗하는 경우, 보통 이런 경우가 원래는 중위권 정도인 친구가 지난번 쉬운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고 좋은 등급을 받았다가 이번에 좀 어려운 시험에 삐끗하면서 이제 자신이 평소 봤던 등급으로 좀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반대인 경우도 있었어요. 중간고사 때는 원래 잘하던 친구가 작은 실수 때문에 등급이 약간 밀렸다가 이번처럼 어려운 시험에서 다시 제 실력을 발휘하면서 등급이 복귀되는 사례도 있었어요. 이렇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건 학기별 합산 등급이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좀 복잡해집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등급이 역전되는 경우들이 많을 때는요, 끝까지 좀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 돼요. 심지어 전에 보면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둘 다 1등급을 받지 못하고 대신에 2등급 1등을 2번 한 거예요. 2등급 1등, 그러니까 16등이 되겠죠. 우리 창동고 기준으로. 16등 한 친구가 결과적으로는 1등급에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균일하게 등급을 잘 확보한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생각보다 합산 등급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요. 아마 이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고 나서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학기별 합산 등급은 조금 더 두고 볼 일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어서 출제 경향 가볍게 살펴보죠. 먼저 1번부터 14번까지는 독서 B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총 28문제였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나온 지문은 이미 중간고사 때 프린트로 나갔던 외부 지문 7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난 중간고사에서도 일부가 출제가 됐고
나머지 중에 세 지문 시험 범위에 들어갔고요. 이 중에 백화점 지문은 미출제, 나머지 도시기후 지문과 위험 확률 지문은 각각 2문제씩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독서비의 핵심은 이 부분이었죠. 작년과 재작년 수능 기출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능 기준 데이터 지문, 노자의 도에 대한 철학 지문, 그리고 재작년 법령의 불확정 개념 지문, 생물체의 기초대사량 지문, 이렇게 총 4지문이 이제 출제가 됐고요. 보시면 교과서 출제가 없네요. 그죠? 독서 A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 A에서 교과서가 출제가 됐는데요. 단 2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논리와 경제논리, 그다음에 케플러 법칙이라는 2지문이 우리 창동고 2학년 학생들 독서 교과서로 쓰는 천재교육 교과서에서 출제가 됐고요. 역시나 나머지는 작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관련된 지문, 후각자극과 신경세포 관련된 지문, 이렇게 총 4가지 지문에서 출제가 됐네요. 종합해보니까 시험 범위는 이번에 총 11개 지문이었습니다. 물론 아까 미출제 지문 제외하고는 10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이 중에 교과서 지문은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창동고뿐만이 아니라 이 도봉구 인근의 고등학교들의 국어 출제 경향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교과서에서 출제되는 시험 범위는 저희 학원에서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양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필요하면 자료도 더 주고 연습도 많이 시키고 이런 것들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안 다니는 학생들도 교과서 출제 지문과 관련된 어떤 학습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자, 근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그다음 또 우리 창동고는 출제를 안 했지만 인근에 있는 다른 학교에서는 EBS 연계교재, 수능 특강에 수록됐던 지문들을 출제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습 자료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좀 예를 들면요. 이런 교과서 지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상문제 세트를 한 9세트, 10세트씩 가지고 있어요. 근데요, 자, 이런 모의고사 지문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제로 연습할 수 있는 세트들을 글쎄요, 많으면 한 서너 세트 정도? 양적으로 확실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아이들을 이제 공부를 시키고 연습을 시킬 때 선생님들이 직접 문제를 오지선다형 객관식을 출제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물론 저희도 기꺼이 했지만 이게 결국은 그러면 학원을 다니지 않는 혼자 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번 독서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막막한 시험이었을 거예요. 떨렁 교재 본문, 교과서 본문, 딱 이것들만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풀만한 문제도 마땅치 않고 혹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좀 많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학원의 도움이 좀 필수적이었던 시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구체적인 문항 사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아까 얘기했던 철학 지문입니다. 자, 노자의 도에 대한 한비자, 그다음에 중국 유학자들의 견해를 묻는 지문이었고요. 자, 출제 문항 하나를 볼게요. 자, 7번 문제였고요. 답이 3번이었습니다. 우리 친구가 워낙 막 밑줄 열심히 치면서 풀고 맞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변증법적 방식으로 종합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왔네요. 근데요, 저희 이 서술형 문제집 클릭 테스트에서 OX 문항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런 표현을 이미 쓴 적이 있습니다. 도교와 유학의 두 영역을 변증법적으로 지향한다. 그때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야기한 게 사실 이 오징이라는 철학자는 노자의 해석을 할 때는 변증법적으로 적용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본문에 있는 학자들이 변증법적으로 이론을 정립한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게 맞다. 딱 떨어지지가 않는다. 이 변증법이 뭐냐면요. 기존의 어떤 철학이나 진리, 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기존의 진리에 반대되는 반이 있어요. 그럼 정과 반이 아웅다웅하면서 합이라는 게 도출됩니다. 정과 반이 적절히 타협되고 섞이면서 새로운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딱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해요.
그럼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넣었던 것은 저희 수업 때 제가 강조를 했지만 너희가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면 변증법이라는 용어가 뭔지를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였어요. 다시 말해 고등국어 교과상 이 정도 수준의 개념어는 요구한다는 겁니다. 가르치지 않았더라도 본문에 없었더라도 변증법적 방식이 뭔지는 알고 있지? 라고 전제하고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우리 수능형 문항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은 표현들이 툭 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우리는 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알아야만 한다. 이러한 어떤 기초 소양과 같은 것들, 기초 체력과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항시 좀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좀 적중이 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적중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았다는 거예요. 외부 지문을 장문의 보기 지문으로 출제하는 형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1학기 문학 때부터도 좀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예시를 좀 가져왔어요. 보기 지문 이렇게 문제마다 2번 문제, 6번 문제, 10번 문제 이런 식으로 항상 매 세트마다 거의 외부 지문이 하나씩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읽고 풀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건 뭐야? 내가 안 배운 게 나왔네? 버려야 되겠다. 하면 너무 많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런 출제 경향에서는요, 결국은 정면 승부입니다. 외부 지문을 읽고 풀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고득점 여부가 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습과 훈련이 사전에 충분히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죠. 아까 우리 한비자, 노자 관련된 지문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비교하는 보기 지문이 나왔어요.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학원 입장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올 거야 라고 쪽집게처럼 점쟁이처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이런 연습을 시켜줄 수는 있어요. 다른 학자들과 비교하는 보기 지문을 잔뜩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학원에서 실전 테스트를 볼 때 청나라의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조선의 유명한 철학자죠. 율곡 이이 선생, 그 다음에 그다음에 중국의 이제 육가, 이런 다양한 사상가들과 좀 비교하고 대조하는 식의 연습을 충분히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누가 나오더라도 아이들이 방법을 터득해서 비교하고 대조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본문은 이미 학생들이 알고 있고 이런 식의 연습을 통해서 결국 새로운 지문, 처음 보는 지문에 당황하지 않고 적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출제 경향에서는 이 적응력, 이 빠른 이해력과 정확한 문제풀이 능력, 그죠?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이다 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이번 24번, 25번 이 두 문제가 우리 학생들 거의 킬러 문제였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굉장히 양적으로 부담되고 어려운 보기 지문을 줬고요. 선택지의 수준도 상당했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형태였는데 24번 위주로 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24번 보기 지문, 자, 케플러라는 천문학자와 관련돼서 코페르니쿠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중반 이후에 브라헤, 시계 계보를 거쳐서 케플러. 이제 교과서 본문에 좀 추가되는 내용이었거든요. 교과서 내용에 살을 붙이는 그런 성격의 보기 지문이었는데,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저희 시험 전주에 실전 테스트에서 제가 문제 출제를 하면서, 이거 분명 외부 지문이 나올 텐데, 최근에 이제 출제됐던 관련 지문이 없었을까 하고 보다가, 이게 한 2010년대 수능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문, 코페르니쿠스, 아리스토텔레스, 프톨레마이오스, 브라헤, 케플러 똑같죠. 똑같은 지문입니다. 똑같은 지문에 똑같은 부분을 발췌해서 제가 아이들을 연습을 시켰는데 이 부분이 똑같이 나왔어요. 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지문이 적중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운 좋게 적중을 했더라도 결국
문제, 선택지에선 다른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익숙한 보기 지문 만났을 때 반갑다. 겁먹지 않고 안도감을 느끼고 차분히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처음 보는 지문을 덜컥 마주치는 것보단 훨씬 심적으로 편안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결국은 풀어내고 맞추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던 건 이 지문이 적중을 했는데 우리 학원 친구들도 아래 선택지 판단에서 좀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적중은 적중이고 결국은 외부 지문 읽고 맞출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적응력을 기르기 위해서 항시 다른 외부 지문들을 통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된다. 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출제 경향인데요. 사례 적용 문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 지문 자체가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네, 법 지문도 많았고 과학 지문도 많았고 여기에는 이 4번 어떤 통계 확률과 관련된 이론 지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치료법과 관련된 보기 지문, 보기 사례, 이게 본문에 있는 사례를 조금 바꿔놓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전 테스트를 수차례 거치면서 학생들이 연습할 수 있게 비슷한 사례들, 역병이 창궐한 상황에서 신약을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본문의 내용을 적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문제들. 그죠? 그래서 물론 이것들이 이제 다른 지문이에요. 이번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아니고 역시나 관련된 외부 지문입니다. 그것과 관련된 사례들을 통해서 역시나 어떤 사례가 나오더라도 사례가 어떻게 응용이 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연습을 좀 사전에 제공을 했고요. 자, 이번 시험 범위에 가장 핫했던 지문입니다. 킬러 지문에 가까웠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지문이었고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맨날 와서 이제 저에게 울며 선생님 아무리 봐도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공부해도 모르겠어요. 하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많은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한 만큼 제법 좋은 정답률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외부 사례 같은 경우는 2개가 나왔습니다. 총 4문제 출제가 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9번 문제.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본문에 등기부 기재와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야 이제 부동산 계약하면서 등기부를 이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우리 학생들 등기부 등본 이런 거 볼 만한 기회가 없었을 거잖아요. 덜컥 나오니까 또 당황하는 거죠, 아이들이. 다만 여기에 있는 등기 목적,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것들, 그다음에 접수 날짜, 권리자 이런 내용들이 본문 내용과 부합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풀어내는 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20번 같은 사례는 사실 저희가 예상할 수 있었던 사례고 저희가 뒤쪽에서 좀 보여드리겠지만 비슷한 사례로 연습을 많이 했어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본문 내용 잘 이해하고 있느냐, 이해한 내용을 적용해서 사례를 풀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낯선 형태에 당황하지 않고 평소에 연습을 통해 충분히 풀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실제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의 비슷한 사례들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을 많이 시켜갔는데 다행히 그래서 여러 친구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자, 이거는 그래서 사례 문제는 아닌데요. 법지문의 독특성이 여실히 드러난 문제들입니다. 세밀하게 이 부동산법과 관련된 개념들을 물었고요. 제가 수업 때 아이들에게 신신당부한 것 중에 하나는 법 개념은 특성상 쉼표 하나 찍었냐 안 찍었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진다. 그래서 한 글자 바뀌는 경우들을 조심해라. 한 글자만 바뀌어도 다른 내용일 거다. 하면서 말로만 할 수는 없죠. 이거 제가 이제 출제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임대인에 대한 물권의 순위를 상실하지 않게 된다? 임차권이라는 게 채권이거든요. 물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권이란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 18번 문제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나름 적중이 됐던 것 같아요. 임차인 신인 물권. 그죠? 우리 푼 친구도 여기다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이거 물권은 아닌데 라고 판단하고 잘 풀었죠. 그죠? 적절하지 않은 것 3번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역시나 적중된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우리가 이 독서지문 분야의 특성을 잘 이해한다면
이런 적중이 마냥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법지문의 특성을 잘 알았다면 확률 높게 출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정교하게 이런 것들을 대비하며 학습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각 영역에 따라서 아이들의 어떤 문제풀이 방향을 코칭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운이 좋게 또 다행스럽게 잘 적중한 문제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하나 보면요. 네, 역시나 사례 문제였어요. 후각 자극과 관련된 본문이었고 학교 시험 출제는 혀, 미뢰 해서 미각과 비교하는 지문이 나왔습니다. 후각과 미각을 비교하는 지문이죠. 네, 저희 실전 테스트에서 시각과 후각을 비교하는 지문으로 네, 역시나 비슷한 사례를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례가 나와도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적응이 되어 있다면 다른 사례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차근히 풀어서 맞출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 됐든 사례 문항이 됐든 항상 미리 사전에 대비하고 연습하는 것들, 다양한 케이스들을 미리 접해보는 것들, 네,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말고사 분석이었고요. 자, 이제 겨울방학 때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네, 저희 학원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먼저 수능 연계교재, 수능 특강 학습은 필수입니다. 네, 1월 말에 항상 네, 그 해 수능 특강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지금 창동고 3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아마 1월 말에 26학년도 수능 특강이 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저희 학원에서도 2월부터 3월에 개학하고 내신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 6주 정도 될 거예요. 이 수능 특강의 절반 수준의 진도를 사전에 끝낼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버겁고 숨가쁜 시간들이 될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진도를 빼냐면요. 이 연계 출제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 우리가 연계 출제, 그러니까 EBS 연계 교재에 있는 글들 중에 무언가가 모의고사, 나아가 수능까지 출제가 될 겁니다. 네, 50%는 연계 출제를 하도록 네, 지침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공신력이 큰 이 세 번의 모의고사는 그렇다면 수능에 대한 예행 연습으로서 굉장히 중요할 텐데 가령 3월 모의고사 때 수능 특강에 대한 학습 진도가 더딘 바람에 그게 진도가 느린 바람에 연계를 해서 출제가 됐는데 나는 연계인 줄을 모르고 풀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연계 학습을 활용하여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연습을 한번 날리는 겁니다. 굉장히 아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바쁘겠지만 3모 이전까지, 3월 모의고사 이전까지 최대한 수능 특강을 절반 수준까지는 진도를 숨가쁘게 마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월 중에는 그것들을 위한 내실 다지기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초 체력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겠죠? 네, 지금이 저희 영상 찍는 게 지금 12월 마지막 주인데요. 네, 이번 주말에 지금 이미 개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업하는 내용들은 작년과 재작년 2년간 평가원에서 출제한 모의고사들 중심으로 자 그럼 총 6번의 모의고사입니다. 6월, 9월, 수능 네, 23년, 24년 이렇게 2번이에요. 자,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 또 우리가 공부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수업대 진도와는 추가해서 25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입니다. 네, 저희 학원에서 여름방학 때는 올해 수특 독서 교재를 숙제로 냈습니다. 하루에 한 지문씩. 자, 이번 겨울방학 때는 역시나 선배들이 풀었던 25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이죠. 네, 이것들을 하루에 2지문씩 풀 겁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사실 2지문이 아니고 2강이죠, 그죠? 네,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시간들일 거예요. 네, 양적으로 굉장히 많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숨가쁘게 나가는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2월부터는 굉장히 숨가쁜 시간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고3 수준의 학습에 대해서 패턴화가 되어 있고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다면 도태됩니다. 그래서 저희 실제 2월부터는 숙제가 좀 더 늘어날 겁니다. 하루에 문학 2강, 독서 2강. 네, 하루에 4강씩을 풀어야 3월 모의고사 전에 유효하게 수능 특강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학생들이 1월부터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시간, 꾸준히 공부하는 양, 이런 것들을 습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과제 관리를 하면서 또 3학년 수준의 교재에 적응하는 시간들을 1월에 가져갈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선택 과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먼저 언어와 매체. 언매 핵심은 문법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이 겨울방학에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 수능, 내신 마찬가지입니다. 자, 1학년 때 배웠어요, 문법을. 자, 이 문법 영역에 기초 개념은 다시 한번 다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3학년 수준에 걸맞게 사례 적용이라든지 예외에 대한 응용 같은 것들도 선행학습을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사실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문법 공부에 시간을 약간 갈아 넣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가 있는데요. 언매 쪽은 공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리스크가 되겠죠. 자, 반면 화작은 어떨까요? 화법과 작문이죠. 네, 우리 창동고등학교는 3학년 화작 시간에 수특 문학을 수업하고 시험도 문학을 냅니다. 사실상 학교에서 문학 중심으로 수업을 하지 화작 영역을 집중학습을 시켜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애당초 우리 학생들이 1, 2학년 때 이 화작 영역을 본격적으로 다뤄본 경험 자체가 얼마나 되겠느냐. 상대적으로 문법은 내신에도 나오고 공부도 열심히 했을 텐데 화작 영역이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받던 영역일 겁니다. 그래서 이 겨울방학이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선택국어 과목을 연마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하고 마지막인 시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특강을 운영을 할 거예요. 이제 화작과 언매 반을 나눠서요. 주중에 특강 운영을 할 거고,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기존에 학원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마 안내 문자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일은 아직 미정입니다. 아마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금요일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요. 네, 6주간 주 1회, 주 하루에 2시간 반씩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교재는 아마 기존의 언매 혹은 수특 책을, 언매 혹은 화작, 수특 책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교재로 삼아서 특강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 과목 같은 경우들은 아무래도 연습과 선행학습이 필요하거든요. 화작 같은 경우는 문법처럼 공부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노하우를 체득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복 숙달을 하고 어떤 문제풀이 전략도 잘 확립이 되어 있어야만 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어쨌든 선택국어를 착실하게 체계적으로 다질 필요가 있는 거의 유일한 마지막 시간이다라는 것들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늘 하는 얘기인데요. 그리고 우리 고3 대비 국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바뀌는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국어라는 과목 특성상 하루 한두 시간씩 시간을 정해두고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 들여야 합니다. 저희 학원에서도 본문 독해뿐만이 아니라 노트 정리하고 단어짝 작성하고 하면서 그게 문학이 됐든 비문학이 됐든 독서, 읽고 이해하는 능력, 독해력, 자, 이런 기본기들을 저희가 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암기로 때울 수 없겠죠.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도 1차 서술형 문제지가 지금 고3들 같은 경우는 아마 서술형 문제지가 1월에는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다른 객관식 문제풀이로 좀 대체를 하고 있는데, 자, 문제지 과제를 통한 1차 학습, 그 다음에 클릭 선생님과 1대1로 채점하고 질의응답하는 2차 학습을 통해서 심층적이고 다극적으로 본문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이해도를 쌓아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 빈틈은 또 저희가 용납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이냐? 어디서 나오더라도 저 이번 기말고사처럼 외부 지문이 덜컥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풀어낼 수 있는 적응력이 필요하겠죠. 또 저희 다수와 양질의 연습 문제 항시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오답 정리하고 선택지 분석까지도 요구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하고 선택지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문제풀이 능력을 잘 기르고 외부 지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대비를 시킬 겁니다. 수능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50%는 연계 출제가 된다고 했죠? 50%는 사실상 외부 지문 출제 같은 느낌일 거예요.
문학이 됐든 독서가 됐든 우리 학생들 처음 보는 글들이 태반일 겁니다. 네, 이런 적응력, 문제풀이 능력 충분히 길러줘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리뷰 및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네, 3학년 겨울방학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 개학하고 여름방학까지, 수능 전까지 3월 이후로는 점수를 지키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번 겨울방학에 마음을 다잡고 네, 본인의 실력, 점수, 레벨업 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도 마음을 잘 다져야 되겠고 네, 저희 미래국어학원 선생님들도 네,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학생들 지도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